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1화 소년과 병영, 착검의 길이 열리다. 1. 소년의 성장과 질서의 맹화. 1931년부터 1950년. 1장 1절. 가난한 땅, 강자의 논리. 1931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합천. 전두환은 가난한 농가에서 10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목도한 시대는 일제의 압제와 극심한 가난이 뒤섞인 식민지 조선의 말기였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전상우는 생계를 위해 서당 훈장 일을 그만두고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다. 어린 전두환은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가 강요했던 생존의 논리를 체화했다. 그는 집안의 잦은 이주와 빈민가 생활을 통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무질서한 세상을 경험했고, 이를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규율과 권위뿐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혼란은 곧 패배였다. 집안은 늘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군대식 규율을 요구했다. 어린 전두환에게 세상은 부드러운 자비보다는 강한 질서로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었다. 그는 밖에서도 늘 무리를 지배하는 대장 역할을 자처했다. 1장 2절. 대구공고와 리더십의 발현. 1940년대 대구공업고등학교 시절, 그는 학업보다는 체육과 단체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타고난 체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그는 교우관계에서 중심을 잡았고, 주변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통솔력을 과시했다. 그에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계와 복종을 시험하는 작은 사회였으며, 그는 이곳에서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얻어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질서의 안정감을 확인했다. 전두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결정하면 모두가 따라야 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행동과 기세로 상대를 제압했다. 그가 줄을 세우면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그의 권위였다. 1장 3절. 6.25의 충격과 군대의 선택.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청년 전두환은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국가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혼돈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무너진 행정, 피난민의 아비규환, 그리고 무능한 지휘부. 이 모든 것은 그에게 깊은 정신적 외상과 함께 결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전쟁의 경험은 그에게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만이 국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개인의 자유나 노력보다는 완벽하게 체계화된 군대 조직만이 이 무질서한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도구라고 판단했다. 발췌 기록. 전두환 회고록 내면 서술 재구성. 전선에서 나는 보았다. 무질서는 곧 죽음이었다. 이 나라에는 확고한 중심축이 필요했다. 나는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닌 지휘를 내리는 곳에 서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오직 군뿐이었다. 이 군 엘리트의 탄생과 사조직의 맹화. 1951년부터 1961년. 2장 1절. 육군사관학교 11기, 엘리트 의식의 공유. 1951년 그는 육군사관학교 제11기로 입교했다. 11기는 6.25 전쟁 중 급조된 단기 과정을 거친 기수들과 달리 4년 정규 교육을 이수한 첫 세대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롭게 쓸 엘리트라는 강한 집단적 자부심을 공유했다. 육사 11기는 신군부의 핵심이 될 동질성과 배타성을 확립했다. 전두환은 이곳에서 노태우, 정호용 등 대구공고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그의 권력 기반이 될 사적 조직에 씨앗을 뿌렸다. 이들은 서로의 성공을 돕는 운명, 공동체로 뭉쳤다. 발췌 기록. 육사교관 회고. 11기생들은 달랐다. 자신들이 이 나라를 이끌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강했다. 특히 전두환 생도는 규율이 엄격했고 동기생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리더 역할을 했다. 2장 2절. 하나회. 충성으로 맺어진 사적 네트워크. 전두환은 1960년대 초 육사 선후배와 동기들을 중심으로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했다. 이 조직은 단결과 상부상조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 본질은 공식적인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은밀한 네트워크였다. 하나회는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었으며 오직 전두환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회원들은 주요 진급심사, 보직 추천, 군정보 획득에 있어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군 내부의 요직을 독식하기 시작했다. 이 사조직은 훗날 그의 권력 장악을 위한 핵심 무장 세력이 되었다. 발췌 기록 하나회 출신 인사의 증언 재구성. 하나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명감을 공유했다. 전두환 선배는 우리에게 질서와 단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2장 3절 5.16과 정치적 기회 포착.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당시 육군보병학교 중대장이었던 전두환은 천금 같은 정치적 기회를 포착했다. 정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로 자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전두환 대위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찾아가 생도들의 정변 지지를 끌어낸 뒤 생도들을 이끌고 서울 시내에서 혁명 지지 시가 행진을 주도했다. 이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젊은 엘리트 군인들의 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 행동으로 그는 박정희의 눈에 들게 되었다. 발췌 기록 박정희 측근 회고. 정변 성공 후 모두가 눈치를 살필 때 전두환 대위는 과감하게 움직였다. 그의 행동은 박정희 의장에게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명령에 복종할 젊은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의장은 그의 단호함을 높이 평가했다. 3. 권력의 핵심부로 보안사령관 취임. 1961년부터 1979년. 3장 1절. 청와대와 베트남 전선. 1960년대. 정변 직후 전두환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을 지내며 최고 권력의 구조를 가까이에서 학습했다. 이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을 거쳐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으로 부임하며 청와대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권력의 중추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경호 시스템을 체득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백마부대 연대장으로 참전하여 실전 경험과 더불어 군 내부의 신망을 다졌다. 그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잔혹한 전선 모두에서 냉철함과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 발췌 기록 베트남 참전 장교 증언. 전두환 연대장은 전선에서조차 규율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을 숫자와 효율의 문제로 보았고 병사들의 사기보다는 임무 완수를 최우선으로 했다. 그의 지휘 방식은 기계적이었으나 목적 달성에는 탁월했다. 3장 2절. 요직 독점과 하나회의 성장.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전두환은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등 핵심 요직을 거치고 제1보병사단장을 역임하며 군부 내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회의 조직적인 지원과 공작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나회 멤버들은 군의 진급심사와 보직 배치에서 이른바 고속 승진을 이어갔다. 전두환은 군 내부의 충성 세력을 구축하는 한편 비하나회 세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공식 권한과 사적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군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3장 3절. 권력의 정점. 국군보안사령관 취임. 1979년 1월 전두환은 마침내 국군보안사령관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올랐다. 보안사령관은 육해공 3군의 모든 정보를 감찰하고 군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며 심지어 민간 정치인까지 사찰할 수 있는 유신 정권의 심장부와 같은 권력이었다.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은 유신체제 말기의 정치적 불안정을 누구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그는 군이 곧 국가 질서의 최후 보루라는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했다. 그의 손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중되었다. 발췌 기록, 당시 보안사 내부 관계자 증언, 재구성.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정보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실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통제했다. 보안사는 단순한 군 정보기관이 아니라
군과 정치를 연결하는 검은 통로가 되었다. 4. 12.6 사태와 착검의 결정. 4장 1절 박정희 서거와 권력의 진공.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하는 12.6 사태가 발생했다. 18년간 지속된 유신체제의 종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권력 진공 상태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사건 직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사건 수습의 최전선에 나섰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 직책은 그에게 군사수사뿐만 아니라 정치권, 정보기관,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합수부장이 됨으로써 그는 수사의 칼을 쥐게 되었다. 발췌 기록, 12.6 사건 초동 수사 기록 재구성. 전두환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보다 사건을 군부 내권력 구도 재편의 기회로 활용했다. 그는 김재규의 배후를 밝힌다는 명분으로 군부와 정치권의 모든 비밀을 해킹했다. 정보는 곧 무기였다. 4장 2절 정승화와 서울의 봄. 합수부장 전두환의 권한은 사실상 임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와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권위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승화 총장은 군의 개혁과 하나회 숙청의 의지를 내비치며 전두환의 권력 확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12.6 이후 잠시 찾아온 서울의 봄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정치인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전두환에게 이 자유와 혼란은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강압적인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다. 그는 이 혼란을 정리할 유일한 주체는 자신이 이끄는 군부라고 확신했다. 발췌 기록, 전두환의 독백, 내면, 서술 재구성. 이 나라는 붕괴하고 있다. 총장 정승화는 무능하고 정치인들은 이기적이다. 이 혼란은 오직 강철 같은 군대만이 끝낼 수 있다. 착검이 필요하다. 질서를 위해 나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4장 3절 운명의 날 12.12 군사반란의 계획. 정 총장이 자신을 보안사령관 측에서 전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두환은 선제 공격을 결심했다. 그는 정 총장이 12.6 사태의 배후와 관련되었다는 허위 혐의를 조작하여 체포를 계획했다. 이는 군 내부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아가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기 위한 계획된 군사 쿠데타였다. 12월 12일 저녁 전두환은 노태우 등 하나회 핵심 인물들을 동원하여 정 총장 체포를 위한 병력 동원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가 통수권자의 죄가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군의 심장에 사적 조직의 칼이 겨눠진 순간이었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2화, 12.12, 군의 심장으로 들어간 밤. 1. 전운, 격화되는 신구 군부의 대립. 1장 1절, 권력 공백과 위험한 확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 최규하 임시정부는 권한대행 체제였고 계엄사령관을 겸임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힘은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손에 있었다. 12.12는 이 권력의 빈틈을 파고든 하극상 군사반란이었다. 합수부장 전두환은 12.6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군 기밀, 정치정보, 언론 동향까지 모두 장악했다. 그의 권력은 나날이 팽창했고 그의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들은 군 내부 요직을 더욱 확고히 다져갔다. 군의 공식 지휘 계통은 합수부의 정보력 앞에 무력화되었다. 발췌 기록, 정승화 총장 측근 회고. 총장님은 전두환의 월권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합수부장이 군 전체를 지휘하는 듯한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저대로 놔두면 군의 질서가 무너진다. 총장님은 하나회 숙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1장 2절 정승화의 견제와 전두환의 위기감.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특히 하나회를 군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수도권 주요 직책에서 지방으로 전보시키려는 인사를 단행하려 했다.
이는 전두환에게 생존이 걸린 위협이었다. 군부 내의 권력을 잃는 순간 그의 모든 야심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정 총장이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동해안 경비사령관 등 한직으로 전보시키려 한다는 정보가 하나회의 정보망을 통해 전두환에게 흘러들어갔다. 전두환은 선제 공격을 결심했다. 그에게는 숙청당하느니 차라리 숙청하는 쪽이 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었다. 발췌 기록, 전두환 회고록, 내면 서술 재구성. 군이 사분오열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정 총장이 김재규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총장은 이를 덮으려 했고 나를 제거하려 했다. 이것은 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 혼란을 끝내야 했다. 1장 3절 반란 계획의 구체화, 칼날을 겨누다. 전두환은 하나회의 핵심 동지들 노태우 구사단장, 황영시 1군단장, 차규헌 수도군단장, 유학성 54단장 등에게 정 총장 체포 및 군권 장악 계획을 알리고 동조를 구했다. 그들은 정 총장이 김재규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혐의를 조작하여 체포의 명분으로 삼기로 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명확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 군의 최고 수뇌부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이미 장악하고 있는 정보기관 보안사를 통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법적 절차는 권력 획득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2. 운명의 밤 2장 1절 체포조 투입과 총성 1979년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경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은 숙군이라는 단 하나의 명분을 내세워 역사적 하극상을 시작했다. 정승화 총장은 육군 공관에서 국방부 차관 등과 만찬을 준비 중이었다. 보안사령부 소속 허삼수 대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 총장 체포조가 총장 공관에 난입했다. 정 총장 측의 공관 경비병들과 체포조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총격전은 10.22 사태의 서막을 알리는 피해 신호탄이었다. 발췌 기록, 당시 공관 근무자 증언.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안사 요원들은 총장님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고 경비병들은 막으려 했다. 총장님은 영문도 모른 채 무력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을 지휘하는 건 총장님의 부하였던 전두환의 신복들이었다. 2장 2절 정 총장의 불법 연행과 권력 공백. 총격전 끝에 정승화 총장은 부상을 입은 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되었다.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의 불법 연행은 군의 최고 지휘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군의 심장부는 이제 전두환의 정보 사슬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다. 이 시각 신군부의 핵심 인물들은 육군 본부 근처의 한 식당에 모여 상황을 보고받으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 총장 체포 성공 직후 합법적인 군 지휘관들을 무력화시키고 병력을 서울 시내로 동원하는 후속 계획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3. 서울의 교전, 진압 세력의 고립과 와해. 3장 1절 장태환과 정병주의 분노. 19시부터 22시까지 정 총장의 연행 보고를 받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 합법 지휘관들은 격분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전두환 일당의 반란임을 즉각 인지하고 병력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라는 진압 명령을 하달했다. 발췌 기록, 장태환 수경사령관 증언. 나는 분노하여 전두환 일당에게 반란군, 당장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고 소리쳤다. 군의 기본을 짓밟은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즉시 수경사 병력 출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3장 2절 통신 차단과 지휘부의 배신. 그러나 장 사령관의 진압 시도는 신군부의 치밀한 준비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전두환의 보안사 정보망은 이미 수경사 및 특전사 지휘부의 통신과 동향을 모두 감청하고 있었고 하나회 소속 지휘관들은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병력 이동을 지연시켰다. 장태환 사령관의 휘하 연대장 중 박동원 30단장 등 일부가 하나회 멤버였다. 그들은 사령관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병력의 출동을 지연시켰다. 진압 병력은
서울 외곽에 고립되거나 아군끼리 충돌할 위기에 놓이는 등 지휘계통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배신이 군의 심장부를 잠식하고 있었다. 발췌 기록, 진압군 소속 장교 회고, 수경사령관의 명령은 명확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지휘권의 분열이 군을 마비시켰다. 반란군이 아닌 우리 내부의 불신이 우리를 무너뜨렸다. 3장 3절 무력 충돌과 국방부 습격. 밤 10시를 넘기면서 신군부는 노태우 구사단 병력을 비롯해 10 수특전 여단 박희도, 30 수특전 여단 최세창 등 핵심 전투 병력을 국방부 민 육군본부를 향해 무단으로 이동시켰다. 이들 부대는 서울 시내 주요 길목을 장악하며 진압군과의 충돌을 유발했다.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은 김오랑 소령 등 소수의 충성파 장교들과 함께 특전사령관실을 지키려 했으나 30 수여단의 습격으로 총격전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병주 사령관은 부상을 입고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은 반란군과의 교전 중 현장에서 순직했다. 이는 10.22 사태의 유일한 전사자로 군의 충성심과 반란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비극이었다. 4. 권력 탈취의 완성. 국방부와 대통령 강압. 4장 1절 군 수뇌부의 와해와 납치. 12일 자정 무렵 신군부의 병력은 마침내 국방부와 육군본부 청사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합법적인 군 지휘부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반란군을 피해 은신했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었다. 반란군은 최후의 저항 세력이었던 특전사령부 및 수경사의 지휘관들을 연행하거나 격리했다. 이로써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모든 최고 지휘관들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제 군부의 유일한 통제자가 되었다. 발췌 기록, 반란군 지휘관의 무전 기록 재구성, 국방부와 육본 장악 완료, 장관 및 총장 유고 상태, 현 시간부로 모든 명령은 합수부 전두환을 통해 하달한다.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작전을 즉각 개시하라. 4장 2절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강압.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 전두환 일당의 마지막 목표는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받아 반란의 형식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정승화 총장의 불법 연행을 승인받아야 했다. 신군부 핵심 인사들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원 등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집단적으로 압박했다. 최 대통령은 정 총장 연행에 대한 사후 재가를 끈질기게 거부했다. 그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항했다. 발췌 기록 최규하 대통령 측근 회고. 최 대통령은 새벽 4시가 넘도록 버텼다. 신군부 장성들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국 군사적 충돌 확산 방지라는 명분과 물리적 압박에 굴복하여 새벽 5시경 마지못해 정 총장 연행을 제가했다. 4장 3절 반란의 승리. 1979년 12월 13일 새벽 5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서명이 떨어지자 10.22 군사 반란은 전두환 일당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사후 재가라는 얇은 합법성의 외피를 덮었지만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치밀했던 군부의 권력 찬탈이었다. 이날의 승리는 전두환에게 군 내부의 모든 지휘권을 획득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의 강자의 논리는 무력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이제 그는 국가를 통제할 준비를 마쳤다. 소년 시절부터 그가 추구했던 질서는 군의 심장부를 피로 물들인 폭력적 통제로 완성되었다. 5. 숙군과 체제 전환. 착검 이후의 시대. 5장 1절 대규모 숙군 작업의 단행. 반란 성공 직후 전두환은 군 내부에서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에 착수했다. 정병주, 장태환을 비롯하여 진압에 동조했던 수많은 장성들이 강제 예편되거나 한직으로 쫓겨났다. 신군부는 10.22의 후속 조치로 하나회 멤버들을 군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했다.
노태우는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정호용은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군의 핵심 요직이 사조직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군의 공식 지휘 계통은 이제 하나회의 사적인 충성심에 의해 움직이는 사병 조직과 다름없었다. 발췌 기록, 강제 예편된 장성의 회고, 군복을 벗는 그 순간에도 분노를 사귈 수 없었다. 그들은 군의 명예와 규율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했다. 그들이 내세운 숙군이란 명분은 자신들의 권력 승계를 위한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 5장 2절 권력 구조의 변화, 군부의 정치 참여 심화. 12.12는 전두환이 군권을 확보한 사건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정권 탈취의 서막이었다. 그는 합수부장으로서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을 감찰하며 정치적 영역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장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신군부는 12.12의 승리 이후 군의 힘을 이용해 과도 정부인 최규하 체제를 압박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이들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의 열기를 혼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폭력적인 통제를 준비했다. 12.12 군사반란은 단지 하룻밤의 군사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두환이 추구했던 강자의 질서가 군의 심장부에 착검되는 순간이었으며 군대를 국민의 방패가 아닌 권력 탈취의 도구로 전락시킨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 승리는 곧 5.17 쿠데타와 광주 비극으로 이어지는 피의 교두보였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3화 광주, 불타오른 10일의 기록. 1. 서울의 봄과 신군부의 계산. 1장 1절 12.12 이후 군권 장악과 정치적 확장.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는 무력으로 군의 심장부를 장악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하고 반대파를 숙청한 그들은 이제 군부의 유일한 권력이 되었다. 군복을 입은 채 정권을 장악하려는 이들의 다음 수순은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 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과 보안사령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군사수사 범위를 정치인, 언론인, 학계 인사로 확대하며 과도 정부인 최규하 체제를 압박했다. 그는 군부 내의 충성을 확인한 후 이제 군대의 힘을 사회 통제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발췌 기록, 신군부 내부 회의록 재구성. 군이 안정되면 국가도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전국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은 분열되어 있고 학생들은 거리에서 소란을 피운다. 이 무질서는 결국 북한에게만 이익을 줄 뿐이다. 우리의 질서를 국가 전체에 적용해야 할 때다. 1장 2절 서울의 봄의 열기와 신군부의 경계. 12.6 사태 이후 잠시 찾아온 서울의 봄은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으로 뜨거웠다. 전국 대학에서는 계엄 해제, 유신 잔재 청산, 민주헌정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이 민주화의 물결은 신군부에게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혼란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시위대와 학생들의 요구를 배후가 있는 불순한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언론 통제와 정보 조작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들의 요구가 국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 그들의 통제 논리는 국가 안보와 질서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다. 발췌 기록, 당시 언론 통제 자료. 보안사는 1980년 봄 언론사의 지침을 내려 학생 시위 보도를 자율적인 통제 형식으로 위장하여 축소 왜곡 보도하게 했다. 신군부는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총 대신 정보 통제라는 무기를 사용했다. 2. 5.17 쿠데타, 정권 탈취의 서막. 2장 1절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사전작업. 1980년 5월 중순 학생 시위가 절정에 달하자 신군부는 더 이상 민주화 열기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시위가 내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정치적 군사 쿠데타를 준비했다. 전두환은 합수부장 권한을 이용해 김대중 등 유력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이들을 전국 불안의 원흉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군 내부적으로 병력 동원 준비 태세를 갖추며 최규하 대통령에게 전국 계엄 확대를 강요할 시점을 계산했다. 발췌 기록, 국보위 비공개 회의록 재구성. 정치적 소요가 한계를 넘었다. 계엄이 발효되어야 정치인들의 무질서한 행위를 단절할 수 있다. 국민적 저항은 일시적일 것이다. 단호 한만이 국가 질서를 회복한다. 2장 2절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1980년 5월 17일 24시 18일 0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내려져 있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군권을 완전히 확보한 신군부가 국가 통수권마저 무력으로 장악하는 두 번째 쿠데타였다.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전국 대학의 군 병력을 투입하여 학생 시위를 강제 해산하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켰으며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들을 전격 체포했다. 이는 전두환의 집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행위였다. 발췌 기록, 당시 상황 증언. 자정이 되자 서울 시내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학 캠퍼스는 군합발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저항했지만 군대의 무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서울의 봄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끝났다. 2장 3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의 등장. 5.17 쿠데타 성공 직후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했다. 명목상 최규하 대통령이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에게 있었다. 국보위는 군부 주도의 비상기구로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 전두환은 국보위를 통해 자신의 통치 이념인 강압적인 질서 확립을 국가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군사 통치를 넘어 전두환 개인 독재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행위였다. 3. 광주의 저항, 분노와 무력 충돌의 시작. 3장 1절 무차별적인 공수부대 투입. 5.17 조치에 전국이 침묵할 때 유일하게 광주가 저항의 불씨를 키웠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에서 시작된 계엄 반대 시위는 거리로 확산되었고 신군부는 이 지역의 저항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짓밟기로 결정했다. 전두환이 장악한 군 수뇌부는 화려한 실전 경험을 가진 공수특전여단,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병력과 달리 폭도 진압이라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용하도록 명령받았다. 발췌 기록, 광주 시민 증언. 5월 18일 군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곤봉과 대검으로 무장한 채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살인적인 구타를 가했다. 여성들을 발가벗기고 머리를 밀었으며 도망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그들은 광주를 점령지처럼 다뤘다. 3장 2절 시민들의 분노와 항쟁의 확산. 공수부대의 극단적인 폭력과 살상 행위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단순한 시위는 이제 계엄군에 대한 생존을 위한 저항으로 바뀌었다. 5월 20일 분노한 시민들이 택시와 버스를 몰고 시내를 행진하는 차량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광주 전역으로 항쟁의 불길을 확산시켰다. 계엄군은 시민들의 저항을 더욱 강력한 폭력으로 대응했다. 20일 밤 광주역 앞에서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 발포 명령은 시민들에게 군이 자신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발췌 기록, 목격자 증언. 5월 20일 밤 총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길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는 공포에 질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우리의 요구는 민주화였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3장 3절 시민군 결성과 무장.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더 이상 평화적인 시위로는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를 찾아가 무장을 시작했다. 시민군이 결성되었고 항쟁은
군부에 대항하는 전쟁의 양상으로 번졌다. 시민군은 광주를 봉쇄한 계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린 계엄군은 21일 오후 광주시 외곽으로 일시 후퇴했고 광주 시내 전체는 시민군이 장악하는 해방구가 되었다. 이는 군사정권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4. 고립된 해방구와 지난 명령 5월 22일부터 27일 사장 1절 광주 봉쇄와 외부의 침묵. 계엄군은 광주를 완전히 포위하고 봉쇄 작전에 들어갔다. 광주 시내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었다. 신군부는 언론 통제를 극대화하여 광주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전국에 알리는 것을 막았다. 외부 세계에는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왜곡된 정보만이 전달되었다. 신군부는 광주 사태의 모든 정보를 국가 전복 세력의 난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이 직접 주도하는 계엄사령부 회의를 통해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그들은 군사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발췌 기록, 국방부 고위 관계자 회의록 재구성. 광주를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위대와의 협상은 없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는 무력으로 진압한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사장 2절 최후 통첩과 협상 실패. 광주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엄군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시민들은 무기 반납의 조건으로 계엄군 철수, 희생자 책임 규명, 더 이상의 진압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무기 반납만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협상 시도는 신군부의 강경한 진압 의지와 타협 불가의 원칙 앞에서 무산되었다. 신군부에게 시민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통제력의 확립이었다. 발췌 기록, 수습대책위원 증언.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군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시간만 주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너희는 결국 무력에 굴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장 3절 상무충정작전과 재진입. 1980년 5월 27일 새벽 신군부는 광주 재진입 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개시했다. 공수부대와 기갑부대 등 대규모 병력이 광주 시내로 재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도청에 남아 최후까지 저항하던 시민군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계엄군은 도청을 급습했다. 시민군은 결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잘 훈련된 정규군과의 화력 및 병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군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다. 도청을 점령하며 계엄군은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최종 진압했다. 발췌 기록 5월 27일 도청 내 생존자 증언.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다. 총알이 빗발쳤고 도청은 아수라장이었다. 우리는 민주화를 원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국가의 총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5. 참혹한 종결과 권력의 강화. 5장 1절 희생과 왜곡된 기록. 5.18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으며 참혹하게 막을 내렸다. 이 희생의 대가로 신군부는 자신들의 정권 탈취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저항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신군부는 사건 직후 철저한 정보 통제와 검열을 통해 5.18의 진실을 왜곡했다. 희생된 시민들은 폭도로 매도되었고 진압 과정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되었다. 전두환은 이 피 위의 선승리를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로 삼았다. 발췌 기록 5.18 진상 규명 자료. 5.18은 신군부의 내란 목적 살인 행위였다. 그들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처음부터 무력으로 제거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계엄 확대와 유혈 진압은 정권 탈취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5장 2절 권력의 강화, 국보위의 전면 등장. 광주 항쟁을 유혈 진압함으로써 전두환은 군부내는 물론 민주화 세력까지 완전히 제압했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통해 국가의 모든 기능을 장악하며 군사 통치의 시대를 공식화했다.
전두환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폐합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국가에 강요할 준비를 마쳤다. 5.17과 5.18은 그의 집권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투쟁의 정점이었으며 이후의 통치는 이 피해 기록 위에 세워졌다. 소년 시절부터 그가 꿈꿔왔던 강자의 질서는 광주의 불길 속에서 폭력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이제 군복을 벗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었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4화, 새로운 권력, 새로운 질서, 제5공화국의 탄생. 1장 1절, 피 위에 세워진 질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의 열기가 피로 진압된 후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는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완벽하게 확립했다. 광주의 희생은 신군부에게 정권 탈취라는 목표를 향한 결정적인 교두보가 되었다.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친 실권을 장악했다. 명목상 대통령인 최규하는 허수아비였으며 군사적 명령과 전두환의 의지가 곧 국가 최고법률로 기능했다. 이 시기 군정은 절정에 달했다. 발췌 기록, 전두환 국보위 관련 연설, 재구성. 우리는 국가의 혼란과 무질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보위는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 땅에 새로운 정의와 질서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곧 국민의 염원이다. 1장 2절,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전두환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5.17 쿠데타 직후 체포된 김대중이 있었다. 신군부는 김대중을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 조종자이자 내란 음모의 주범으로 조작했다. 군사재판을 통해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함으로써 신군부는 자신들의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고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민주화 지도자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했으나 국내의 권력 장악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발췌 기록,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판 기록. 피고인 김대중은 북한 및 해외 세력과 연계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조작된 허위 사실이었으며 재판 과정 내내 피고인의 인권은 유린당했다. 이 재판은 권력 찬탈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1장 3절,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한 숙청. 국보위는 사회 기풍 확립 및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 전반에 걸친 대규모 숙청 작업을 단행했다. 이는 군부 내 숙군을 넘어 사회 전반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였다. 수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해직되었으며 언론인과 교수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강제 해고되었다. 이 숙청은 부패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전두환에게 순응하지 않는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적 공작이었다. 이로써 사회는 비판 없는 침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 최규하 하야와 공식 권력 승계. 2장 1절, 대통령의 퇴진과 권력의 이양. 신군부의 압도적인 무력과 국보위의 전면적인 통제 아래 최규하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1980년 8월 16일 취임 9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이는 전두환의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위한 마지막 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하야, 연설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체제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사실상 신군부의 강압에 의한 퇴진이었다. 권력의 중심은 이미 용산의 국보위에 있었다. 발췌 기록 최규하 전 대통령 측근의 증언.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려 했으나 5.18 이후 군부의 압력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국보위는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제했고 대통령은 결정권 없는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하야는 강요된 선택이었다. 2장 2절, 전두환, 군복을 벗다. 최규하 하야 후 전두환은
곧바로 군복을 벗고 예비역 대장으로 전역했다. 이는 군사 반란의 수괴에서 정치 지도자로 변신하는 공식적인 절차였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으나 군부 내 그의 충성 세력인 하나회는 여전히 군의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전두환은 군복을 벗기 직전 중앙정보부장서리 직책까지 겸임하며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력마저 확보했다. 군복을 벗음으로써 그는 군부 독재가 아닌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연출하려 했다. 발췌 기록 당시 전역식 보도자료. 전 대장은 이제 군을 떠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국민들에게 군사정치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군사력이 정치 권력으로 전환되는 공식적인 의례였다. 2장 3절 제11대 대통령 취임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간접선거는 유신체제에서 사용되던 방식 그대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신군부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였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전두환은 99.9%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되었다. 이는 그의 권력이 국민의 지지가 아닌 군사적 힘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였다. 발췌 기록, 당시 선거 결과 보도. 득표율은 완벽했다. 그러나 선거장 주변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흘렀고 국민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승인이 아닌 폭력에 의한 강요의 결과였다. 3. 새로운 헌법과 제5공화국 선포. 1980년 9월 10월 3장 1절 제5공화국 헌법 제정과 권력 기반 다지기.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은 자신의 장기 집권과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1980년 10월 새로운 헌법, 제5공화국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이는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한 장기 집권 헌법보다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였으나 대통령에게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선출 방식은 여전히 간접선거, 대통령 선거인단을 유지함으로써 군부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구조였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여전히 강력했다. 발췌 기록, 헌법학자의 분석. 겉으로는 7년 단임제를 내세워 국민의 반발을 줄이려 했으나 핵심은 간접선거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이었다. 이 헌법은 전두환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완벽한 법적 장치였다. 3장 2절 제12대 대통령 취임과 제5공화국 공식 출범. 새 헌법에 따라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로써 제5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전두환은 법적이고 형식적인 정통성마저 확보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의 사회 구현을 제5공화국의 목표로 내걸었다. 여기서 정의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이 아닌 부패 척결, 무질서 해소, 국가 안보 우선이라는 군사적 가치관을 투영한 권위주의적 질서를 의미했다. 발췌 기록, 당시 취임식 보도. 취임식은 엄숙하고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지만 국민들은 이 화려한 막 뒤에 감춰진 12.12와 5.18의 피와 폭력을 기억했다. 이 정권은 시작부터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짐을 안고 태어났다. 4.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이름의 통제. 1980년 하반기 4장 1절 삼청교육대 공포정치의 상징. 제5공화국은 출범과 동시에 공포정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 했다. 그 상징이 바로 삼청교육대였다. 국보위가 주도하고 군이 집행한 이 교육은 불량배 소탕과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삼청교육대는 단순한 범죄자, 교화시설이 아니었다.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거나 신군부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혐의를 받은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이나 군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강제 수용되었다. 이들은
인권을 유린당하는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발췌 기록, 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 군인들은 우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구타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는 우리에게 공포와 폭력을 의미했다. 사장 2절, 언론 통폐합,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다. 전두환 정권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통제해야 했다. 1980년 하반기 국보위를 통해 언론 통폐합 및 강제 해직 조치가 단행되었다. 전국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사가 강제적으로 통폐합되었고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국, TBC 등이 국영방송, KBS에 흡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언론인 약 1000명 이상이 강제 해직되었다. 이는 비판적인 여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권의 선전만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발췌 기록, 강제 해직 언론인 회고. 우리는 군부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직장의 상실과 침묵의 강요였다. 신문과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고 진실은 암흑 속에 갇혔다. 사장 3절, 컬러 TV 시대, 회유와 마비. 강압적인 통제와 동시에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회유 정책을 병행했다. 그 중 하나가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컬러 TV 방송 시작이었다. 1982년 1월 37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또한 흑백에 머물러 있던 TV 방송이 컬러로 전환되며 프로스포츠 리그 창설 등 3S 정책, 섹스, 스크린 스포츠이 추진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시선을 정치와 사회 문제에서 소비와 오락으로 돌려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된 정책이었다. 전두환은 군복을 벗었지만 그의 통치 철학은 절대적인 군사적 질서를 그대로 답습했다. 5.18의 피와 삼청교육대의 공포, 그리고 언론 통폐합을 통해 세워진 제5공화국은 그렇게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기만적인 이름 아래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를 선포했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오화, 철권의 시대, 통제와 성장의 역설. 1. 철권 통치의 제도화. 1장 1절, 정의사회 구현의 이면.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국을 공식 출범시키며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민주주의나 인권의 회복이 아닌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에 의한 사회 통제를 의미했다. 10.22와 5.18의 무력 통제가 이제 제도화된 철권 통치로 전환되었다. 삼청교육대를 통해 사회 불만 세력을 숙청하고 언론 통폐합을 통해 비판 여론을 완전히 침묵시킨 정권은 이제 국민들의 사상과 문화까지 통제하려 했다. 이는 통치 초기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 부재를 안정과 질서로 덮으려는 시도였다. 발췌 기록, 전두환 대통령 신년사 재구성. 우리의 최대 과제는 흔들림 없는 안보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오직 국가 발전이라는 대에 아래 단결해야 한다. 1장 2절, 안기부의 강화와 통치 안전망. 제5공화국은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국가안전기획보안기부를 출범시켰다. 명목상 정보기관이었으나 안기부는 군부 독재를 뒷받침하는 최고 권력 감시 기구로 기능했다. 안기부는 군, 정, 재계, 언론 등 사회 전반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 및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음지에서 탄압하는 핵심 도구였다. 전두환은 보안사를 통해 군 내부를, 안기부를 통해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이중의 권력 안전망을 구축했다. 발췌 기록, 전직 안기부 요원 증언, 재구성. 안기부의 최우선 임무는 정권의 안전이었다. 국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반정부적인 움직임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했다. 대통령의 의중이 곧 안기부의 움직임이었다. 1장 3절, 부정축제 척결과 정치적 숙청. 정권 초기,
전두환은 부패 척결을 중요한 통치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박정희 시대의 잔재이거나 자신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인사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두환은 부정축제자를 엄벌하겠다는 명분으로 당시 유력 인사들을 강제 수사하고 재산을 환수했다. 이는 실제로 일부 부패 척결의 효과도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정권 초기 도덕성을 포장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졌다. 2. 국민회유책, 3S 정책과 소비시대, 개막 1981년부터 1983년 2장 1절 컬러 혁명과 시선 돌리기. 전두환 정권은 강압적인 통치와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소비와 오락으로 돌리는 회유책을 병행했다. 그 시작은 바로 문화적인 변화였다. 1980년대 초 정부 주도 아래 컬러 TV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야간 통행 금지를 전면 해제하며 1982년 1월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저녁 시간을 돌려주었다. 이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 개인의 사소한 일상적 자유를 풀어주는 당근과 같은 정책이었다. 발췌 기록, 당시 언론 보도 재구성.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드라마와 스포츠로 쏠렸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는 젊은이들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중의 오락을 통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키려 했다. 2장 2절 3S 정책과 대중마비. 이 시기 전두환 정권이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이른바 3S 정책으로 불렸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통해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체제 순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프로야구 리그와 프로축구 리그가 창설되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확정하며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대형 영화와 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의 성문화를 일부 개방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관심사를 정치적 저항에서 일탈시키려는 의도된 통치 전략이었다. 발췌 기록, 사회학자 분석. 정권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 대신 경제적 안정과 오락을 제공하겠다는 무언의 계약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엄혹한 통제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 했고 정부는 이를 이용해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3장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명암. 3장 1절 경제관료의 재편과 물가 안정. 제5공화국이 가장 내세운 성과는 경제 안정과 성장이었다. 1970년대 말 오일 쇼크와 유신 말기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침체되었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문 경제관료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정권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강력한 긴축 재정을 펼쳤다. 특히 1980년대 초 유가 하락과 삼저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이라는 국제적 환경의 혜택을 받아 연속적인 흑자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적 안정에 성공했다. 이는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부족을 메우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발췌 기록, 당시 경제관료 회고. 정권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달성해야 했고 관료들은 오직 성과만을 요구받았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안정은 이루어냈다. 3장 2절 대기업 중심의 구조 조정과 정경유착.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심 구조 조정과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정부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기업 통폐합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과 가까운 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규모를 키울 수 있었으며 이는 정경유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정권의 의지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했다. 발췌 기록,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자료 재구성. 제5공화국은 부실 기업 정리를 통해 정치적 반대파 기업을 압박하고 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한 기업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빛에 가려진 검은 거래였다. 4장
외교 활동과 이미지 개선 노력 4장 1절. 최초의 미국 공식 방문. 국내에서 군사 쿠데타와 광주 진압으로 인해 정권의 정통성이 끊임없이 의심받자 전두환은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적 승인과 정권의 합법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첫걸음은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 1981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는 5.18 유혈 진압으로 냉랭했던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신군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발췌 기록, 외교 전문가 분석. 미국 방문은 전두환에게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카드였다.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담은 정권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렸으며 국내 반대파에게도 정권은 공고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4장 2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순항하던 전두환 정권의 외교 활동은 1983년 10월 미얀마, 당시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라는 참혹한 비극에 직면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폭탄 테러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고위 관료와 수행원이 사망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북한의 위협을 극명하게 각인시켰으며 전두환 정권은 이를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활용했다. 발췌 기록, 당시 청와대 관계자 회고. 테러의 충격은 엄청났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통해 국민의 단결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난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 5장. 그림자 속의 청와대, 부패의 싹 5장 1절. 장영자, 이철의 금융사기 사건. 정권의 정의 사회 구현 구호가 무색하게 제5공화국은 출범 직후부터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1982년 발생한 장영자 이철의 금융사기 사건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린 이 사건은 장영자가 정계와 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남편 이철이와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등 권력 핵심과의 깊은 연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발췌 기록, 당시 언론 보도. 장영자 사건은 제5공화국 권력형 비리의 민낯을 드러냈다. 정의 사회를 외치던 정권의 친인척들이 거액의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5장 2절. 권력의 침묵과 부패의 확산. 이후에도 권력형 비리는 5공화국 내내 끊이지 않았다. 처남 이창석 등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권력을 남용했고, 이는 청와대 그늘 속에서 벌어진 침묵하는 권력의 전횡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측근들을 처벌했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혹은 묵인 없이는 이러한 대규모 비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철권 통치를 통한 질서는 오직 국민의 자유에만 적용되었을 뿐 권력 자체의 부패는 막지 못했다. 제5공화국은 그렇게 강압적인 통제와 성장이라는 양면의 칼날을 휘두르며 권력을 유지했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잃었지만 경제적 풍요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영자 사건처럼 권력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6화. 그늘 속의 청와대, 침묵하는 권력자. 1장. 정의사회의 균열,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 1장 1절. 장영자, 이철의 금융사기 사건의 폭발. 1982년 5월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고 출범했던 제5공화국은 권력형 비리의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로 불린 장영자 이철의 사건이 그것이다. 주부 장영자와 그의 남편이자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이철이가 단기 사채 시장에서 거액의 어음을 발행하여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사기 규모는
당시 재벌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거대했는데 장영자가 이처럼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그녀가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과 인척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발췌 기록, 당시 금융계 관계자 증언. 장영자가 내세운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었다. 그녀는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과시했고 대통령 측근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 기업들을 안심시켰다. 금융계는 감히 그녀를 거스를 수 없었다. 1장 2절 비리 연루, 침묵하는 권력자.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금융 사기가 아니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이 깊숙이 개입되었고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등 친인척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제5공화국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하며 관련 친인척과 측근들을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권 통치로 모든 정보를 장악하던 대통령이 정작 집안의 비리는 몰랐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는 침묵하는 권력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로 해석되었다. 발췌 기록, 당시 야당 논평 재구성. 대통령의 처삼촌이 개입된 금융 사기는 이 정권의 모순을 보여준다. 정의사회를 외치며 국민을 통제하던 권력이 정작 자신의 친인척 비리는 방치했다. 대통령의 몰랐다는 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의 침묵일 뿐이다. 2장 친인척의 전횡과 이권 개입 1980년대 2장 1절 동생과 처남, 이권 개입의 만연. 장영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전두환 정권 내내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대통령의 그림자 뒤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권력을 남용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선 인물이 통제할 수 없는 가족의 전횡은 제5공화국을 잠식하는 내부의 독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을 사유화하여 막대한 이권에 개입했으며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등은 각종 인허가 사업에 개입하거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았다. 이들의 특권 의식은 정권 초기 엄단했던 부패 척결의 명분을 무너뜨렸다. 발췌 기록, 제5공화국 청와대 관계자 증언. 청와대 경호실과 안기부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알면서도 감히 손대지 못했다. 대통령은 사적인 일이라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이들의 행동은 곧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되었다. 이들은 권력의 면책 특권을 누렸다. 2장 2절 국고 손실과 검은 돈의 그림자. 이러한 친인척 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고 손실과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을 초래했다.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된 사업에는 특혜성 대출이나 불법적인 인허가가 동반되었고 이는 정권의 통치 기반을 부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 승계 과정을 혼란 수습과 정의 구현으로 포장했으나 실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가족과 측근들은 가장 큰 무질서를 자행했다. 이는 그가 평생 신봉했던 강자의 질서가 결국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을 드러냈다. 발췌 기록, 시민사회 분석 자료. 권력형 비리는 제5공화국 내내 만성적인 질병이었다. 대통령이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그 권력이 부패와 전횡으로 얼룩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간극이 결국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3장 아웅산 테러와 정권 안보 강화. 3장 1절 국가적 비극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당시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발생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국가적 비극이었다. 테러는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였으나 전두환 대통령은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 핵심 관료 17명이 순직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게 국가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강력한 지도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발췌 기록, 당시 청와대 관계자 회고. 폭탄 소리가 울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현지 병원을 방문하는 등 침착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권의 안보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장 2절 안보 통치와 대외적 고립 탈피. 전두환 정권은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안보 우선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권력형 비리로 흔들리던 정권의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정권의 통치 명분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후 전두환은 한미 관계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 외교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권의 국제적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성공 확정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국가 이미지 개선의 정점이었다. 통치자는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을 통해 국내의 민주화 요구와 비리 의혹을 희석시키려 했다. 발췌 기록, 정치평론. 아웅산 테러는 전두환 정권에게 안보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을 제공했다. 국민들은 테러의 공포 속에서 강한 지도자를 원했고, 정권은 이 심리를 이용하여 정치적 자유 억압을 정당화했다. 4장 침묵 속의 청와대, 권력의 고독과 은폐. 4장 1절 청와대 내부의 불통과 독단. 장영자 사건과 친인척 비리, 아웅산 테러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해갔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점차 사라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동지이자 하나회 핵심 멤버들만을 중용했고 하향식, 탑다운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했다. 이는 그가 단호함과 결단력을 통치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보의 왜곡과 고립된 결정을 초래했다. 권력의 고독은 침묵 속에 독단을 낳았다. 발췌 기록, 당시 비서실 관계자 증언.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였지만 보고되는 정보는 이미 걸러진 상태였다. 측근들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비판적인 내용을 누락하거나 포장했다. 청와대는 외부와 단절된 섬처럼 기능했다. 4장 2절 재단 설립을 통한 재산 은폐의 시작.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두환 정권은 정치 자금과 비자금 관리의 문제에 직면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권은 권력 이양 후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래재단과 같은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들로부터 강제적인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 재단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정권의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 비자금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권력형 부패를 은폐하고 퇴임 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교활한 술책이었다. 발췌 기록, 50 청문회 증언, 재구성. 재단의 기부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세무조사 등을 무기로 기업들을 압박했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돈을 냈다. 재단은 합법적인 형태를 띤 비자금 창구였다. 4장 3절 대통령의 눈물, 이미지 정치의 한계. 대통령은 때로 대국민 담화나 공식 석상에서 국민을 위한 헌신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정치는 권력 내부의 비리와 친인척의 전횡 앞에서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눈물 뒤에 감춰진 권력의 어둠을 점차 깨달아갔다. 전두환이 평생 추구했던 강자의 질서는 무력과 통제를 통해 달성되었으나 도덕적 청렴함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질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그늘 속에서 벌어진 침묵하는 권력의 부패는 제5공화국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권력의 부패와 민주화의 갈망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모든 억압과 침묵에 대한 분노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게 된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7화 민주화의 파도, 항쟁과 균열의 시대. 1장 억압과 저항의 심화. 1장 1절 부활하는 민주화 세력과 침묵의 종말. 1980년대 중반 제5공화국의 경제 성과와 오락 정책에도 불구하고 10.22와 5.18로 상징되는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 부재는 해소되지 않았다.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양김을 중심으로 민주화 세력이 재결집하며 침묵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인 신한민주당, 신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의 통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며 직선제 개헌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발췌 기록, 정치평론가 분석 재구성 1985년 선거 결과는 정권에 대한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경제 성장만으로는 정치적 억압을 참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직선제 개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1장 2절 호헌 고수와 정권의 경직성 민주화 세력의 요구가 거세지자 전두환 정권은 현행 헌법, 제5공화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호헌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는 군부 통치 체제의 핵심인 간접선거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단임제를 약속했으므로 다음 대통령을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하여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달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평화적 이양이 사실상 군부 내의 하나회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기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했다. 발췌 기록, 전두환 대통령 담화, 재구성 우리는 이미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약속을 했다. 지금 이 시기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정치 안정을 위해 현행 헌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1장 3절 부천 성고문 사건, 인권 탄압의 민낯 정권의 경직된 태도와 더불어 1986년 발생한 부천 성고문 사건은 제5공화국이 추구하던 정의 사회의 추악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학생운동가 출신 여성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관에게 성고문을 당한 이 사건은 국가 권력의 폭력성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각인시켰다. 정권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으나 민주화 운동 세력과 언론의 집요한 폭로로 인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발췌 기록, 당시 인권단체 성명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력을 가했다. 이는 정권이 폭력적 통제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려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 정권에는 더 이상 도덕적 정당성이 남아있지 않다. 2장 박종철 사건, 분노의 도화선 2장 1절 물고문과 진실은폐 시도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이 경찰에 불법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억압받던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경찰은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허위 발표로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과 의료진, 그리고 정의로운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종철이 물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발췌 기록, 당시 경찰 발표 전문 재구성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자 박군이 갑자기 놀라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한 것입니다. 고문은 없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돌연사일 뿐입니다. 2장 2절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의 폭로 정권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1987년 5월 사재단은 경찰이 고문 경찰관의 은폐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이는 단순한 고문치사를 넘어선 국가 권력 차원의 범죄였다. 이 폭로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말은 군사 정권의 상징적인 기만으로 인식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독재타도 고문 정권 물러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박종철의 죽음은 민주화의 씨앗이 되었다. 발췌 기록,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 발표문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 박종철 군의 사인은 고문에 의한 치사이며 경찰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우리는 정권의 거짓과 폭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싸울 것이다. 3장 4.13 호헌 조치와 민주항쟁의 불길
3장 1절 전두환의 최후 통첩 4.13 호헌 조치. 박종철 사건으로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오히려 강경책을 선택했다. 1987년 4월 13일 그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의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군사적 통치 방식으로 짓누르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부 독재의 연장을 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해석되었으며 잠시 주춤했던 민주화 운동의 불길을 다시 지피는 촉매제가 되었다. 발췌 기록 4.13 호헌 조치 전문 일부 발췌. 현재의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력의 소모를 초래할 뿐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며 현행 헌법에 따라 차기 정부에 평화적으로 이양할 것이다. 3장 2절 민주화 대장정 거리로 나선 시민들. 4.13 호헌 조치는 민주화 세력에게는 투쟁의 명분을, 일반 시민에게는 분노의 폭발점을 제공했다. 전국적으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와 집회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 국보를 결성하고 전국민적인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대학생, 노동자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직장인들과 일반 상인들까지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은 이제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발전했다. 4장 6월 민주항쟁, 대한민국을 바꾸다. 4장 1절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 1987년 6월 9일 연세대 학생이던 이한열이 시위 중 경찰이 발사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국과 세계에 타전되었다. 피 흘리는 청년의 모습은 군사 정권의 잔혹한 폭력성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이한열의 피격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다시 한번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종철의 죽음에 이은 이한열의 부상 이후 사망은 국민들에게 내 자식이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다. 강력한 진압은 오히려 더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다. 발췌 기록. 당시 시위 참여 학생 증언 이한열 선배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울부짖었다. 그 피는 우리 모두의 분노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우리는 죽더라도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거리에 나섰다. 4장 2절 6.10 대회와 넥타이 부대의 등장.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는 전국에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6월 민주항쟁은 정점에 달했다. 특히 이 항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의 시위 참여였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중산층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면서 군사 정권은 더 이상 시위를 폭도나 학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 요구는 사회 전체의 주류 여론이 되었다. 발췌 기록. 당시 외신 보도 재구성. 서울의 거리에는 최루탄 가스가 가득했지만 수십만의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았다. 군사 정권은 이제 군대 투입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나 그들은 국민 전체와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5장 6.29 선언. 권력의 굴복과 균열. 5장 1절 군부 투입 계획의 좌절. 시위가 격화되자 전두환 대통령은 군 병력 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이는 5.18 광주와 같은 유혈 진압을 다시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당시 정권 내부와 군 수뇌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최고 지도부는 군 투입 시 엄청난 유혈 사태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미국 정부 역시 군 투입 시 한미 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경고하며 전두환 정권에 압력을 가했다. 국내외의 압력과 국민의 저항은 전두환의 군사적 질서에 최후의 제동을 걸었다. 발췌 기록. 당시 청와대 내부 회고. 대통령은 군 투입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노태우를 비롯한 일부 측근들이 반대했다. 그들은
광주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면 정권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판단했다.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한 옵션이었다. 5장 2절 운명의 결정 6.29 선언.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굴복을 선택했다. 1987년 6월 29일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6.29 민주화 선언, 6.29 선언을 발표했다.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김대중 사면, 복권 및 석방,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등 민주화 세력의 핵심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한 혁명적인 조치였다. 이는 전두환의 호헌 철폐이자 군부 독재 종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발췌 기록 노태우 6.29 선언문 일부 발췌. 우리 민주정의당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확인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이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는 민주화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입니다. 5장 3절 제5공화국의 몰락과 새 시대의 개막. 6.29 선언으로 전두환의 군부 독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약속하는 퇴임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는 전두환이 무력으로 쌓아 올렸던 권력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더 큰 힘 앞에 무너진 역사의 심판이었다. 전두환은 자신이 약속했던 7년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형식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통치 이념인 군사적 질서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 민주적 질서로 대체되었다. 다음 에피소드는 권좌에서 내려온 그가 직면하게 될 몰락과 역사적 심판에 대해 다룬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제8화 몰락과 재판, 그리고 남겨진 질문. 1장 퇴임과 몰락의 시작 1988년부터 1989년. 1장 1절 형식적 승리와 권좌에서의 퇴장.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 시대의 서막이 열렸지만 전두환은 자신이 약속했던 7년 단임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 1988년 2월 25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라는 형식적 성과를 남긴 채 퇴임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군부 정권이 평화적으로 물러난 사례로 기록되었다. 전두환은 자신의 오랜 동지이자 후계자인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명예로운 퇴진을 꿈꿨지만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 저지른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발췌 기록 전두환 퇴임사 재구성. 저는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2절 50 청문회 역사의 법정에 서다. 노태우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5공화국의 비리와 부도덕성을 밝히기 위한 국회 50 청문회가 1988년 말부터 개최되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숨겨진 어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역사적 재판이었다. 청문회에서는 삼청교육대 인권 유린, 언론 통폐합의 강압성, 그리고 이래재단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권력형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특히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 등 친인척의 비리가 집중 조명되면서 청문회는 전두환 개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 되었다. 발췌 기록 50 청문회 방영분 당시 보도. 텔레비전 앞에 수많은 국민이 모여 청문회를 지켜보았다. 증인들의 증언과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는 억압받았던 8년의 분노를 터뜨리는 통로가 되었다. 청문회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전두환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 그 자체였다. 1장 3절 국민적 분노와 청문회 출석 압력.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전두환 본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거세졌다. 그는 처음에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를 주장했으나 국민들의 분노와 정치권의 압박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12.12와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었다. 결국 정치적 부담을 느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에게 사과와 은둔을 종용했다.
이는 신군부 동지 간의 균열이자 민주화 시대의 불가피한 압력이었다. 2장 백담사 유배와 침묵의 시간 1989부터 1990 2장 1절 사과와 백담사 은둔 국민적 비난과 동지들의 외면 속에서 전두환은 결국 1989년 11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로 떠났다. 이는 그의 자발적인 은둔이라기보다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유배였다. 전두환은 백담사에서 약 2년 1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침묵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책임 인정 없이 단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만을 사과하는 데 그쳤다. 발췌 기록, 백담사 유배 당시 주변인 증언. 백담사에서 그는 대부분 시간을 독서와 산책으로 보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국가를 구했다는 역사관을 버리지 못했다.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가 사과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결과였다. 2장 2절 전직 대통령 예우 논란. 백담사 유배 기간 동안에도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및 예우를 유지했다. 국민들은 그의 막대한 부정축제 의혹과 5.18의 희생을 외면한 채 호화로운 유배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는 연금, 경호, 차량 등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헌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강화했다. 그의 철권은 사라졌지만 특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발췌 기록, 당시 언론 논평. 국민들은 죄를 묻지 못한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예우를 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했다. 백담사는 유배지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안식처처럼 보였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논란은 계속되었다. 3장 역사적 재판, 유죄와 사면 1995부터 1997 3장 1절 5.18 특별법 제정과 검찰의 수사.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중반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2.12와 5.18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다. 검찰은 당초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1212 군사반란죄 및 518 내란 목적 살인죄 혐의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두환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재차 저항했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발췌 기록 5.18 특별법 제정 배경. 특별법 제정은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염원의 결과였다. 정치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심판을 통해 과거 군부 독재의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 3장 2절 사법부의 심판, 사형 선고와 확정. 1996년 8월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12를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5.18 진압을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 행위로 규정하며 전두환의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사법부는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와 광주 학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의 통치 행위의 불법성을 최종적으로 선언했다. 발췌 기록, 대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피고인 전두환은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지위에 올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살해하였다. 그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3장 3절 대통령 사면과 풀려난 권력자.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와의 합의를 거쳐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 사면했다. 역사적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8개월 만이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비록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법적 판결과 국민들의 기억 속에 군사 쿠데타의 주범이라는 역사적 낙인은 지울 수 없었다. 사면은 정치적 결단이었으나 역사적 정의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4장 마지막 그림자 추징금과 최후 1997부터 2021 4장 1절 미납 추징금과 은폐된 재산 자유의 몸이 된 전두환에게 남은 것은 법원이 확정한 2205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징금이었다. 그러나 그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며 추징금 납부를 회피했다. 전두환은 자신의 재산을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는 등 추징금 환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정부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산 환수 노력을 이어갔지만 수많은 미납금은 끝내 환수되지 못한 채 정의가 미완으로 남은 상징이 되었다. 발췌 기록, 전두환 재산 관련 수사 기록. 그가 은닉한 재산은 매우 치밀하고 복잡한 구조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의 통장에 29만 원뿐이라는 발언은 권력자의 교묘한 재산 은폐 수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었다. 4장 2절 일관된 부정과 역사인식. 전두환은 생애 마지막까지 10.22와 5.18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광주 시민들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의 일관된 역사 부정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5.18 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광주 사태가 북한 특수군에 의해 일어났다는 식의 허위 주장을 펼쳤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 시대의 역사적 화해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이 되었다. 발췌 기록 5.18 유가족 대표 성명.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한 채 역사의 법정에 서 있을 것이다. 4장 3절 전두환의 최후와 남겨진 질문.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국민묘지 안장이 불가능했고 장례식도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두환의 죽음은 그의 공과에 대한 최종적인 역사적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그 성과들은 10.22, 5.18, 그리고 독재와 부패라는 지울 수 없는 죄악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역사적 정의는 과연 실현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대한민국 사회에 던졌다. 한 시대의 철권 통치자였던 전두환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통제했으며 퇴임 후에도 자신의 과오를 끝내 부인했다. 그의 삶은 강자의 논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의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거울로 남게 되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시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전두환, 권력의 문을 연 남자. 재구화, 끝나지 않은 유산, 평가와 질문. 1장, 전두환 사망, 역사적 결산의 시작. 1장 1절, 논란 속의 최후. 2021년 11월 23일 한 시대의 막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자택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진정한 사과 없는 종결을 의미했고 대한민국 사회에는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남겼다. 전두환은 사법적으로 군사반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특별 사면으로 형 집행을 피했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그의 장례는 국가장이나 국민묘지 안장이 불가능했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다. 발췌 기록 5.18 유가족 대표 성명. 사망 직후 우리는 그가 끝내 사과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생애의 끝일 뿐 우리에게는 5월 광주의 진실을 덮으려는 독재의 잔재와 싸워야 할 숙제를 남겼다. 진정한 역사적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장 2절 추징금 미납, 정의의 미완성. 전두환의 사망은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 원의 환수 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짓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그는 평생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 은닉을 고수했고, 이 미납금은 사법 정의가 미완으로 남은 상징이 되었다. 사망 직후 검찰은 남아있던 미납 추징금 922억 원에 대한 환수를 사실상 중단했다. 비록 일부 은닉 재산이 환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검은 돈은 환수되지 못한 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권력형 비리가 사법적 판결을 받고도 재산적 처벌에서는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씁쓸한 선례를 남겼다. 발췌 기록, 정치학자 분석. 전두환의 죽음은 법적 책임의 종결을 의미할 뿐 도덕적 책임의 이행은 끝내 거부되었다. 특히 추징금 미납은 법의 최종적 승리를 가로막고 불법적 권력이 경제적 이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권력형 범죄의 면죄부로 인식되었다. 2장 양면의 유산, 공과 과의 충돌. 2장 1절 경제 안정과 발전의 빛. 전두환 시대의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된다. 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1980년대 초반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이라는 국제적 환경의 혜택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출범, 컬러 TV 보급 등 대중 소비 문화가 확산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성공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의 지지층은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안보 강화를 그의 공으로 평가하며 혼란한 시대를 안정시킨 지도자로 기억한다. 발췌 기록, 전두환 지지층 회고. 그때는 정말 살기 힘들었지만 대통령이 들어서고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되었다. 밤거리가 안전해졌고 국가 안보도 튼튼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2장 2절 독재와 폭력의 그림자 과. 그러나 그의 공은 과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가려진다. 전두환의 통치 행위는 군사반란으로 시작되어 내란 목적의 살인 행위 518로 이어졌으며 삼청교육대, 언론 통폐합,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독재 체제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전두환의 통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최악의 과오로 평가된다. 특히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로 남아있다. 역사적 평가는 그의 경제적 성과가 정치적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압도적으로 수렴된다. 발췌 기록, 역사 교육 자료. 전두환의 시대는 경제적 안정을 대가로 민주주의를 유보시키고 인권을 탄압했던 권위주의 독재의 시대이다. 그의 통치는 불법성을 기반으로 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3장 민주화 이후의 평가와 재조명. 3장 1절 김대중, 김영삼 정부의 사면의 역설.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그를 사면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된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결정과 김대중 당선자의 동의로 이루어진 특별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사면은 정치 지도자의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되기도 했으나 법적 정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이는 전두환이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용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발췌 기록 법조계 분석. 사면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지만 역사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전두환은 끝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고 진정한 반성 없이 사망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미완성을 보여주는 정치적 역설이다. 3.2 역사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전두환의 사망 이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역사적 미제로 남아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전두환 사망 후에도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 개인의 생애가 끝났다고 해서 과거사 청산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역사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진실규명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발췌 기록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자료.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발포 명령을 내린 최종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군사작전의 은폐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는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이다. 4. 남겨진 질문 전두환 시대의 반성. 4.1. 영웅과 폭군 사이의 경계. 전두환의 생애는 영웅을 자처했던 군인 독재자와 폭군으로 기록된 국가범죄자 사이의 복잡한 경계를 보여준다. 그는 힘과 질서를 숭배했지만 그 힘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전두환 시대의 유산은 성장과 억압의 이중성 속에 남아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가 통치했던 시대가 낳은 경제적 기반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그가 피와 폭력으로 짓밟았던 민주주의의 가치 위에 서 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반영한다. 발췌 기록 최종 역사적 평가. 전두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군부 독재의 마지막 주자였다. 그의 시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군사적 폭력을 최종적으로 이겨냈음을 증명하는 교훈을 남겼다. 그의 시대는 반성의 거울로 남아 있어야 한다. 4.2. 끝나지 않은 유산 미래 세대를 위한 질문. 전두환의 사망으로 한 인물의 역사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군사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 인권과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미래 세대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의해 무너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끝나지 않은 유산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주시민의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전두환 일대기는 군사 독재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몰락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장에 기록되었고 그를 심판할 권한은 오직 미래 세대의 손에 남겨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으로였습니다. 끝.